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에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가 함께 공약했던 민생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도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공식 대표회담은 애초 계획보다 긴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비공개 협의를 거쳐 공개된 8개 항목의 공동 발표문에선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던 의료 대란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빨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 갈등은 의사단체와 정부가 풀리리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도 증원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여야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쟁점 현안을 두곤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가계부채 완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연장 같은 민생 현안 역시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했습니다. 여야 대표 사이 이견이 없었던 지구당 부활 문제도 합의까지 다다르진 못했고 한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정례화도 못 박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할 것도 제안드립니다.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체 구성이 그나마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협의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통 공약을 처리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야는 첫 대표회담에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 통 큰 합의는 결국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민생이 우선이란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야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법 등 민감한 쟁점 현안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나 폐지 문제도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쟁점인 최상병 특검법은 애초 여야가 협의한 대로 대표회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담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지만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여당 입장인데다 민주당의 기존 특검법을 철회할지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도 양당 대표의 의견 차이가 거듭 확인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현금 살포와 다름없다는 한 대표 입장과 소비 진작책이란 이 대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내심 민주당에선 선별 지원 수준에서 여당과의 접점을 찾길 기대한 기류도 읽히는데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 대표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문제였는지가 의문이란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차등 지원까지도
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최종적으로 이제 어쨌든 수용을 하지 않은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강하게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도 구체적인 합의엔 이르진 못했습니다. 여당은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유예라도 하자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사안에 민주당 역시 쉽게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야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금투세 문제를 추후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도돌이표 정쟁국회를 만든 쟁점 현안에선 여야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모처럼의 회담에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잖게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야 대표의 회담에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국회 정상화 이후에 초대하는 게 맞다면서 국회 개원식엔 대통령이 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화 이후 첫 불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회담 직후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처럼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관련 질문에 지금의 국회가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한 대표가 주장했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문제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 등이 도출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용산 입장에선 여야 대표회담이 큰 쟁점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단 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 대표의 기류가 조금은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쟁점 사안에 명확한 입장이 없는 등 논의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는 종정 개엄안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계획도 있었다고 말했는데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거짓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은 국회 과반이면 바로 해제되는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을 감수하면서 왜 선포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는 건데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건 처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실 현황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전국 응급실 현황과 환자 수를 비롯한 응급실 이용 정보 등에 대한 범정부 일일 브리핑을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리핑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이 함께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소상하게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등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응급의료 위기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현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함께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위기라는 현 상황을 부정한 채 내놓은 응급실 위기관리 대책은 현 상황을 악화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는데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위기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역에 도착한 KTX에서 연기가 나면서 승객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서울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입니다.
멈춰선 KTX 차량 아래쪽에서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행신역을 출발해 부산역에 막 도착한 KTX에서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객 180여 명이 모두 내린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역사에 번지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제동장치 과열로 연기가 난 것이라 보고 세부 원인은 차량 기지의 입고에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에는 서울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빈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 용전동 모텔촌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도 불이 나 완전히 탔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두 사람이 다툰 끝에 불을 낸 것 같다는 신고를 토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나는 게 보여가지고 소화기를 가게에서 갖고 뛰어 올라오니까 불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지나는 과정에서 막 펑펑 소리가 나고 폭파 한 3-4번 정도 난 것 같아요.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오금동 가야금 어린이 공원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 탑승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8시 반쯤엔 강원 횡성군 중앙고속도로에서 단독 사고를 내고 서 있던 승용차를 2.5톤 화물차와 또 다른 승용차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두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5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한 성인 게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또 강원도 원주에서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SUV가 주차타워 외벽을 뚫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게임장 유리문이 처참하게 깨졌고 게임기들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한 성인 게임장에 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외국인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종업원과 손님 등 4명도 다쳤는데 특히 2명은 3도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사자 1명, 중상 2명, 경상 2명 이렇게 일단 지기했습니다. 소사자분이 이제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일단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경찰은 숨진 남성이 돈을 잃은 뒤 소동을 일으켰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건물 벽이 뚫린 곳에 승용차가 박혀있고 허공에서는 애처로운 비상등만 깜빡거립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주차타워 2층에서 돌진한 SUV 차량이 건물 외벽을 뚫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2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구월동에서는 아파트 11층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11살 아이 등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 밀락동에서는 아파트 거실 에어컨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2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갈현동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인근의 주택 등 270여 세대에 정전 피해가 났습니다. 또 전신주가 쓰러지며 주차돼 있던 승용차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검거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열도에 상륙해 큰 피해를 남긴 10호 태풍 산산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기습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농가 하우스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망가졌고 묘지의 비석들도 통째로 뽑힌 채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 경사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雷みたいな本当ゴロゴロっていう音がもうなんか地響きじゃないですけどそんな感じが数秒続きましたんで。
10호 태풍 산사는 규슈와 시코쿠를 관통하면서 일본 각지에 기록적인 비를 뿌렸습니다. 시즈오카현의 경우 72시간 동안 최대 645mm, 가나가와현은 529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日本をずっと縦断するっていうのは初めてなので、普通は沖縄からずっと北に抜けるんで、あまり予想外なことだったので驚いています。 태풍으로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12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에서는 강풍으로 주택 860여 채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칸센 고속열차는 운행이 중단되거나 운행 편수가 감소했고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는 등 교통 차질도 이어졌습니다. 태풍 산사는 세력이 약해지며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여서 일본 기상청은 기습 폭우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금 시각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로 함께 알아보시죠. 바로 초가을과 작은 우산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었는데요.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고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로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곳곳에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대체로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가 평소보다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역별 낮 기온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6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7도, 강릉은 28도가 예상되고요. 반면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광주 30도, 대구가 32도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중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중서부 지방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특히 중부 서해안에는 낮까지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 9시쯤 제11호 태풍 야기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24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태풍은 내일 오후 무렵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국 남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엔 키워드였습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한 건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원주역 6번 출구 인근입니다. 땅 꺼짐이 발생한 건 오전 11시 20분쯤. 땅 꺼짐 현상의 전조 증상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기록에는 그때는 발견 안 됐어요. 조심한다고 그게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벼란간 땅이 내려앉는 땅꺼짐 사고.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무려 10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만한 땅이 푹 꺼진 건데요. 우선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 여름 피서객이 많이 찾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에서 해변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구덩이가 편의점 건물을 집어삼켰죠. 그리고 이 사고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 고양시 마두역 앞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지하 기둥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파열됐습니다. 역시 주변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건물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땅꺼짐 현상, 그렇다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주요 원인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매립지 같은 연약 지반을 충분히 다지지 않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지하철 같은 대규모 공사의 영향으로 지하수 흐름이 바뀌면서 지반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잦은 원인, 바로 지하에 묻혀있는 상하수관이 손상돼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900여 건의 실제 사례를 보니까 노후나 손상, 관리 부실로 상하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땅꺼짐의 원인이 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전국 상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상하수도관 40만 킬로미터 중에 39%에 해당하는 16만 킬로미터가 노후화 구간에 해당합니다. 땅꺼짐 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죠. 게다가 요즘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자주 쏟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땅꺼짐은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 더 자주 발생하는데 유량이 늘면서 낡은 파이프 손상이 심해지고 그만큼 누수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상하수도 관리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잇따르는 땅꺼짐, 도로 침하 현상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29일에 서울 연희동에서 있었던 땅꺼짐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1차 조사가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예. 노후 수도관 같은 지하시설물 파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시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어느 곳에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을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전체 지형을 보면요. 바로 사고 난 지점, 첫날 사고 난 지점하고 다음날 사고 난 지점 바로 그 동북 쪽에는 보면 백사고지 마을이라고 하는 그 주택지에서 네. 굉장히 급한 경사로 하수 관거가 연결이 돼서 내려와요. 이게 만약 잘못됐을 때는 즉 누수가 생길 때는 이번 사고 지점으로 물을 땅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하수 흐름이 굉장히 이제 강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지금 빗물 펌프장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터파기 공사하면 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물을 이제 퍼내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물을 아래쪽에서 물을 퍼내면은 또 지하수 흐름이 강화되거든요. 강화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이 사고 난 지점 관로 주변의 물 흐름이 주로 관을 따라서 흐릅니다. 네. 왜 관을 따라서 흐르냐면 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팠다가 관로 공사를 끝낸 후에 다시 되메우기를 하거든요. 네. 메울 때 아무리 잘 다져도 원 땅보다는 느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구멍이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많이 흐르거든요. 예. 그렇군요. 지난 5월에 서울시 조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는 이런 그 땅속에 큰 구멍, 그 공동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예. 장비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생긴 거였을까요? 아니 그 후에 생길 것일 수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장비의 한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서울시가 지난 5월 달에 조사할 때 우리 이제 GPR이라는 장비를 쓰거든요. 네. 지중 투과 레이더라고 하는 건데 그라운드 페네트레이팅 레이더라고 하는 건데 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장비가 뭐냐면은 본체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테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이 안테나의 주파수가 몇 메가헤르츠짜리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제가 듣기로는 500메가헤르츠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2m 정도까지밖에 탐지를 못해요. 네. 근데 실제 이번에 땅굴 이번에 그 싱크홀이 생긴 것은 한 5m 이상 깊이에서 났거든요. 그러면 5m 이상의 깊이 또는 6m까지, 7m까지라도 탐사하려면 그보다 훨씬 주파수가 낮은 300 또는 150 또는 뭐 심지어는
50MHz까지 낮은 고급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이 땅 꺼짐 현상이 그 지하로 어느 정도까지 깊이까지 생길 수도 있나요? 보통 우리 이제 싱크홀 지금까지 물 흐름에 의한가, 네. 즉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데서 나오는 물 흐름에 의한가는 대개 한 5m 전후가 평균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5m를 또는 한 6m까지 깊이 탐사하려면은 300MHz 이하의 네. 150 정도의 고급 장비를 쓰는 것이 가장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5월에 진행된 서울시 조사에서는 한 지하로 2m 정도까지의 그런 땅 상황밖에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황이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피부 겉사진만 가지고 뼈 속을 몸 속에 있는 뼈를 진단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더 깊이까지 볼 수 있는, 물론 돈은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해석하는 전문 기술성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기반 시설 조사하는 비용을 예산 당국에서 굉장히 경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직접적인 그 피해는 뭐 가격은 적다 할지만은 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 예산 당국에서 이런 기본 조사하는 것은 네.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 사이에도 뭐 서울 종로, 강남에서 도로 침하 소식이 있었는데 두 곳 다 지하철역 인근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지하철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터파기를 하거든요. 네. 하고 지하철을 공사한 후에 이제 다시 되메우기를 하는데 네. 되메우기상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하철 같으면 뭐 20m, 30m가 이제 평균으로 다 하는데 네. 되메우기 할 때 보면은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흙을 부어가지고 위에 표면만 다지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느슨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연희동에 그 사고 난 것도 네. 가서 이제 그 되메우기 하는 과정을 보면요. 네. 한꺼번에 흙을 부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속에서부터 네. 흙을 붓기 전에 땅굴이 아니고 그 싱크홀 꺼진 곳을 다지고 그 네. 주변도 다져야 돼요. 싱크홀 생긴 데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옆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더 확대해서 속을 먼저 다지고 그다음에 흙을 넣고 다지고 또 넣고 한꺼번에 흙을 채워서 다지는 일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땅 꺼짐 현상이 한번 발생했던 지역은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좀 약화돼 위험하다라고 있죠. 보면 약화돼 되나요? 있죠. 네. 자, 그런 곳을 주의 깊게 좀 더 세심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남 언주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두 차례 이 났죠. 땅 꺼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메우기 작업이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제 한번 이제 땅 꺼짐이 생겼는데 고기만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이 다 이제 메꿔지질 않은 상태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지하철 그 노선을 따라서는 물이 잘 흐르게 돼 있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흙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네.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지중해 전력관, 통신관 같은 모든 땅 속의 공사 그 시설 주변에는 물이 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보다 땅이 더 느슨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새어나온 물도 있고 해서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중 가능하면 아예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땅 속을 탐지해야 된다. 특히 사고가 났던 곳. 네. 사실 이 도심에는 끊이지 않고 어떤 뭐 도로공사도 있고요, 건물을 세우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나 지하철 공사가 땅 꺼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원인인가요? 중요한 원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목공사라고 하는 것은 땅을 터파기를 하거든요. 터파기를 하고 시설물을 땅에다 이제 설치한 다음에 되메우기 한다고 그랬습니다. 되메우기는 아무리 잘 다져도 원 땅보다는 다져지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 땅보다는 느슨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하수가 많이 흐를 수가 있죠. 네. 올여름에 사실 폭우도 엄청났는데 이런 날씨도 영향을 미칠까요? 폭우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실제 8월 달에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네. 적으면 많이 와도 문제죠. 많이 오면 땅속 많이 들어가서
그런 지하 시설물 주변에 물이 흐르니까 네. 물 흐름이 강화되니까 이제 저 안에 공동이 생기는데 가뭄이 심하면요 지하 땅 속에 있던 물이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흙 속에 있던 물이 내려가 버리면 흙 입자 사이는 비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가 또 느슨해져요. 그러면 전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땅 꺼짐이 그야말로 땅 꺼짐이 생기는 겁니다. 싱크홀처럼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네. 넓은 면적에서 땅 꺼짐이 생기는 경우가 외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깊이는 한 40m가 넘은 대규모로 이제 한 지역이 다 내려앉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날씨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길을 다니는 게 겁난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전조 현상이 이번에 아주 큰 사진을 제공하신 분이 계시죠. 서대문 구의원이신데 성함은 네.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매끈한 도로인데 자동차가 툭 튀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얼른 차를 세우고 영상을 찍었죠. 거기 보면 뒤 따라오던 차들이 계속해서 툭툭 튀어올랐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땅 꺼짐 현상을 크게 보면은 저 땅 깊은 데서 구멍이 생겨가지고 위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아스팔트 밑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이 공동 자체가 아스팔트 바로 밑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 땅 아스팔트가 깨지는 그 과정이 다릅니다. 네. 특히 이번처럼 깊은 데서 공동이 먼저 생기고 아스팔트 밑에 있는 흙이 한꺼번에 꺼지는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순간적으로 깨지면서 위로 솟아올라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덜컹하고 전부 다 이번에 한 10분 이상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네.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구의원이 진짜 뭘 알고 좀 용기가 있었다고 하면은 얼른 자기라도 미친 사람 취급받더라도 자동차들을 전부 정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통순경 협조를 받아서 네. 차를 정지시키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에 행정단위 연결하면은 연락하면은 조금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통순경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재난 현장에서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시민이 관리 주체가 되는 그런 시민 교육이 절대 필요한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런 장면인데 그렇죠. 아스팔트가 뭐 위로 약간만 치솟아도 어쨌든 달리는 차 입장에서는 저렇게 심한 굴곡의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덜커덩합니다. 네, 자, 땅 꺼짐이 잘 발생하는 계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적인 그런 특색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은 얼고 또 땅이 단단하지만은 네. 여름이 되면은 5월달, 6월달부터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땅 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 땅 속에 지하수 흐름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네. 하수량도 많아지죠. 이 하수량도 많아지면은 이제 하수 관로를 손상을 시키거든요. 네.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지하수량이 많아지고 흐름이 강화되면은 이제 공동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름에 많이 생기고 실제 여름에 생겼던 깊은 곳에 있는 한 4, 5m 깊이에 있던 그 공동이 네. 그다음에 아스팔트가 꺼지기까지는 그 위에 것이 꺼지기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9월달 지금부터 지금이네요. 땅 꺼짐 현상이 조금 더 활발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9월부터 땅 꺼짐 현상이 활발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좀 바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군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사주경계란 말을 써요. 네. 보행자들은 길을 좀 보고 걸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 도로 관리 당국에서는 지금이라도 비상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는 정부에서 비상 예산을 확보해서는 네. 이 GPR 땅속을 들여다보는 레이더 고주파가 아닙니다. 네. 저주파 이번에 500MHz를 썼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낮은 300, 150 또는 심지어 뭐 50까지라도 네, 더 깊이 저주파를 가지고 더 들여다보시는 깊이 거죠. 들어가는 레이더를 가지고 이 시설물 주변에 특히 네. 사고 이력이 있는 곳 주변을 좀 조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땅 꺼짐 발생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후된 상하수도관인데 예. 우리나라 도심의 상하수도관이 대부분이 노후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꺼번에 교체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하수도관을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생각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네.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관리하고 전부 다 하는, 입고 뭐 다 하는데 네. 이런 그 기반 시설도 노화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에이징이라고 그러죠. 네. 노화가 되는데 여기에 이게 계획했던 규모 이상의 어떤 상황이 되면 노후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비디오 이제 카메라를 장치한 로봇들이 하수관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네. 대형관은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하수라고 하는 것이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콘크리트를 쉽게 상하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생기면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구멍이 확대가 돼서 이 관로를 따라서 흐르지 않고 땅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요즘 와서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만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그런 행정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더 깊게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들여다보는 시기가 네. 1월부터 한 3월까지 땅이 안정돼 있을 때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여름 장마철이 한참 진행이 될 때 8, 9월 달에 들여다보면은 땅 속에 변화가 이미지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변화가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곳을 집중해서 다시 다짐을 하고 관리를 해야 시민들이 놀라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네, 지금 정부가 지하 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 통합 지도라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제대로 만들면 효과가 있죠. 네.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문제는 아까 우리가 땅 속을 몇 미터까지 들여다봤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물 관리는 땅 속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위치, 평면적인 위치하고 깊이까지 전부 다 네. 이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느냐, 공사를 마감했을 때 보고가 지도에 제대로 표시가 돼 있느냐, 위치도 찾으면 없는 곳이 많아요. 더더욱이 깊이는 더더욱이 찾기가 힘이 들어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 정보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해가지고 제대로 좀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한다고 보고서 내는데 가서 되돌아서 가지고 다음날 가서 조사해 보면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보고 자체가 엉터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자, 지금 땅속 아래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깊이, 어느 정도 깊이를 들여다볼지에 대한 논의도 처음부터 다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KPMG 위민스 PGA 선수권 대회에서 양희영 선수 이후 우리나라 선수가 두 번째로 승리를 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혜란 선수 약 11개월 만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유혜란은 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에서 열린 FM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쓸어 담고 보기는 하나로 막아 8언더파 64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가 된 유혜란은 고진영과 동타를 이룬 뒤 이어진 1차 연장전에서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57만 달러, 약 7억 6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월마트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 첫 승을 신고하고 신인왕을 거머쥐었는데요. 11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해서 통산 2승을 달성했습니다. 관련되는 소식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
하마스에 붙잡혔던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비난했지만 시민들은 정부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터널에서 숨진 채 발견된 6명은 결국 하마스에 붙잡혔던 인질들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인 1명을 포함해 5명은 음악축제에서 납치됐고 1명은 인근 농장에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신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하마스가 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חמור מכך, באותו זמן ממש הוא רצח 6 מחטופינו. מי שרוצח חטופים לא רוצה עסקה.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정부를 향했습니다. They should have come back alive. They could have come back alive. We need a deal now. They need to come back alive. This government only cares about herself and doesn't care about the hostages and their family and the people of Israel that wants everybody to be back and return to some normality in our life. 노조가 휴전 촉구 1일 총파업을 선언해 벤구리온 국제공항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고 텔아비브 등 지역 관공서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갈란트 국방장관마저 조속한 휴전과 인질 교환 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다며 이들 중 일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풀려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한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경찰 3명이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이스라엘은 범인을 찾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설된 폭탄을 찾는다며 시내 도로 포장을 불도저로 뜯어내는 등 서한 지구에서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있는 학교를 공습해 어린이 포함 최소 11명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피란민 대피소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하마스의 경찰 초소가 있었다고 AFP 통신은 보건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학교 안에 설치된 하마스 지휘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질 6명이 하마스에 억류됐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X에 올린 성명에서 하마스는 사악한 테러 조직이라면서 이번 살인으로 하마스는 더 많은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히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하마스는 가자를 통치해선 안 된다고 썼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힘과 리더십 부족으로 하마스에 의해 살해된 훌륭한 미국 시민의 무의미한 죽음을 슬퍼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일은 카멜라 해리스 동지와 부패한 조 바이든이 형편없는 리더이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선다는 미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전당대회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ABC 뉴스와 입소스가 현지 시간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권자 50%는 해리스 부통령을, 4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를 벗어난 4%포인트 우위에 선 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에 진행한 것인데 전당대회 전에 한 것과 비슷한 판세를 보여줍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당대회 후 지지율이 오르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로 얻은 게 없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두 진영으로 확고하게 갈린 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ABC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여성 유권자의 해리스 지지세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해리스 54%, 트럼프 41%로 이전 조사 때보다 격차가 훨씬 벌어졌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지지율은 뒤집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을 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첫 대선 TV 토론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승리를 점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주요 현안인 경제, 물가, 국경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은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 참배 장면을 촬영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데 대해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성스러운 장소를 모독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는 10일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진행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알링턴 국립묘지. 미군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카불 공항 테러 3주년 추모 행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캠프 측이 참배 과정을 촬영하면서 묘지 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설상가상 촬영을 막는 묘지 관계자들을 밀치고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y understanding from what the Army said is that an ANC employee who attempted to ensure adherence to the rules of the ANC was pushed aside.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목을 끌기 위해 성스러운 장소를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배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립묘지는 정치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고 공격했습니다. 카불 공항 테러가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의 무능 때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뜻밖의 역풍을 맞은 셈. 자신은 주목받기 위해 참배한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해리스 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촬영도 유가족이 요청해서 한 것이고 묘지 관계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Would you take pictures with us, sir? I said, absolutely, I did. And last night I read that I was using the site to politic, that I used it to politic. This all comes out of Washington. 오는 10일 두 후보의 첫 TV 토론 진행 규칙을 놓고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토론 내내 마이크를 켜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제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토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해리스 측은 합의한 적 없다며 또다시 부인하고 나서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CNN 토론에 적용됐던 마이크 소고 규칙은 당시 사실관계가 틀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즉각 반박할 수 없게 해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믿고 사건을 맡겼던 변호사가 알고 보니 소송을 하지도 않고 승소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판결문까지 위조해 의뢰인을 감쪽같이 속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이 변호사는 이전에도 의뢰인의 공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박모 씨. 2년 전 갑자기 잠적한 거래업체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A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수임료 880만 원을 줬고 중간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해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지난해 12월, A 변호사는 1심에서 이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렸고 박 씨는 330만 원을 추가로 주고 항소심까지 맡겼습니다. 그런데 A 변호사는 좀처럼 판결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뭐 공부하고 왔다.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병가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차이피를 미루는 거예요. 수개월 뒤 판결문을 건네받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 씨는 직접 법원을 찾았고 사건이 접수된 적조차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결문도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승소했다며 보내준 판결문인데요. 그 시체부터 형식까지 실제 판결문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재판부의 서명과 도장도 빠져 있고 판사들도 해당 법원에는 없는 엉뚱한 이름들입니다. A 변호사는 박 씨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일단 미안하다. 자기가 지금 뭐 번아웃이 왔다. 두 번째로 뭐 자기가 3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 멘탈이 많이 안 좋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변호사의 비위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사건 의뢰인이 맡긴 담보 공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A 변호사는 박 씨에게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는데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님인지 제가 신원도 잘 모르고요. 취재에 응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회 안 주셔도 돼요. 박 씨와 동업자는 1년여 동안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 막 공황장애 오고 아무도 얘기를 못 믿겠는 거예요. 의사 맞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들은 변호사를 상대로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음악을 크게 튼 승객에게 줄여달라고 했더니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택시기사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이런 일을 겪는 건 다반사지만 운전 중에 싸움으로 번질까 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택시기사도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제보 전화를 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젊은 여성 등 4명이 택시에 탑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앉은 여성이 노래를 크게 틀고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운전에 방해되자 택시 기사는 소리를 줄여달라고 부탁하는데 오히려 반말로 조용히 하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시. 소리 좀 줄여주세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잠시 후 승객은 기사에게 냄새가 난다며 조롱하더니 막말을 이어갑니다. 이거요. 아가씨는 있는지 알나? 아가씨인데 노래는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택시기사가 내려달라고 하자 승객은 그럼 돈을 내지 않겠다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운행 시간은 10분 남짓, 요금 6,000원 정도가 자동 결제되자 차에서 내린 승객은 몇 분 뒤 문자 메시지로 기사를 협박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택시 기사를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결제 요금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들이 이런 피해를 겪는 건 다반사입니다. 택시 기사 약 5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승객으로부터 폭언이나 협박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64%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자칫 운전 중에 큰 싸움으로 번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택시 기사들의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심정이야 뭐 당연히 너무 황당하니까 뭐라고 말이 안 나와요. 바람은 뭐 다른 택시 타셔도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시 의회 앞에 3년째 설치되어 있는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강제 철거될 전망입니다. 서울중구청은 오는 3일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청은 잦은 철거 계고장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법 도로 점용 행위에 부과하는 2년치 변상금 3억 3천여만 원도 미납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열립니다. 모두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인데 회의 당일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사건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까지 모두 6개 혐의가 성립하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봄으로써 최종 처분을 두고 불거질 논란을 미리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도 최근 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들은 회의 전날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대검에 제출해야 하고 당일엔 회의에 출석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도 진술합니다. 검찰은 오는 6일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엔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설명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 사실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위주로 수사하기는 했지만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가 회의 당일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미뤄보면 이번 회의 결과도 당일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져서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수사팀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난달 직권으로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겼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오는 15일 임기 만료 전까지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자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방적인 음해라면서 적법한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 검찰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선 검찰이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했고 문 대통령의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수사를 지나치고 정치적이라고 규정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센 비판에 전주지검은 적법한 수사며 일방적 음해성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의 기초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처음부터 압수한 적 없는 물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혜 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된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다른 태블릿 PC를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다혜 씨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대가로 사위 서모 씨가 저비용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됐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파악한 뇌물 액수는 약 2억 2천만 원으로 사위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영입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 계좌를 압수해 다혜 씨 부부와 오간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습니다. 임종석, 조국, 조현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는 조만간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석 달 만에 정식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첫 정기국회에 돌입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 개원식을 겸한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부터 추진됐지만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연기돼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는다며 불참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는 의심밖에 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사과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곽규택, 조승래 양당 수석 대변인은 여야 대표회담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회담에서 두 대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에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주식시장 활성 방안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협치 복원을 위해 마련된 여야 대표회담. 그러나 상대의 약점을 겨냥한 견제구가 오가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고 이 대표도 상대 인격의 존중이 필요하다며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이재명 대표가 다가가 한동훈 대표를 맞이했고 한 대표도 반갑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지만 모두 발언 시간 양측은 기다렸다는 듯 상대 약점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포문은 한 대표가 먼저 열었습니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겁니다. 면책특권의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기 때문에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추진을 하는 것에 적기라고.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점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이 시리즈처럼 내놓은 검사 탄핵이 곧 나올 이 대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절차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중요하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뭔가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한 대표가 말하는 정치개혁의 대통령 소추권도 상응하는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거라며 검찰 앞에서 법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꼬집기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 애초 계획한 10분을 훌쩍 넘겨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어진 비공개 회담과 합의문 조정 과정 역시 예정보다 길게 진행됐습니다. 협치를 위해 마련된 회담 자리에서도 시종일관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진 셈인데 물론 평소 발언보다 수위는 조절됐지만 상대를 향한 공세로 주도권 싸움만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호처장 재직 기간 차상병 손직 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또 최근 야당은 대통령 최측근인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반박하는 여당과의 날선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이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0세에서 49세 사이의 남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해당 연령대 성인 남녀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42%나 됐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2%로 절반을 넘겼고 남성은 3명 가운데 1명꼴인 33%로 조사됐습니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은 고용 상태나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서라는 답이 제일 많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산 의향이 없는 사람 가운데 44% 정도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사람은 전체의 27.4%였는데 이 역시 여성이 34%로 남성 21%보다 많았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 불안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라는 답이 가장 많아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다는 사람 가운데도 38% 정도는 정부와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의향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에서 학교를 도중에 그만둔 학생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퇴한 경우가 많았는데 의대 진학을 위해 그만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도 중도에 그만두는 대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대학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대학 알림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대에서 중도 탈락한 인원이 436명이었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연계열 중도 탈락이 316명으로 인문계열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 자퇴였습니다. 학과별로 보면 화학생물공학이 30명으로 가장 많이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해 이른바 스카이로 불리는 최상위 대학, 고려대, 연세대까지 합하면 도중에 그만둔 학생은 지난해 2,126명에 달합니다. 연세대는 지난해 학생 830명이 그만뒀는데 5년 전보다 62.4% 증가해 역시 최다를 기록했고 고려대는 860명으로 한 해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36.3% 늘었고 인문계열 중도 탈락만 보면 역시 5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또 통합수능에서 이과에서 문과로 또 교차 지원했던 학생들도 다시 이과 또는 의대 쪽으로 원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졸업 후의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전에도 이미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이슈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의대에 가려고 다시 입시에 도전하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자연계열에서 자퇴한 경우는 대부분 의학과 약학 계열에 응시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학년도는 의대 증원 규모까지 확정돼 모집하는 만큼 올해는 최상위권 대학을 그만두는 학생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2년에 걸쳐 이뤄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관련 사범 8,300여 명이 검거됐고 확인된 피해자는 16,000여 명에 달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재작년 인천과 서울 화곡동을 기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8,300여 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610명이 구속됐습니다. 여기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 등 40개 조직도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15개 조직에는 사기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6,300여 명, 피해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청년들의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30대가 37.7%, 20대 이하가 25.1%로 10명 가운데 6명이 20, 30대였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900억 원가량을 몰수 추징 보전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전세 사기를 악질적인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중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0여 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세모녀 전세 사기단의 경우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전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비해 사기죄 양형 기준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목소리에 힘입어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의 잠정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기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우리은행은 9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또 갭 투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9월 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엔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시행하는 이 같은 조치에 앞서 오늘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올해 김치 수입이 지난해보다 7% 가까이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김치 수입액은 9,847만 달러, 1,3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량은 17만 3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고물가 속에 여름철 배추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김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새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몰을 앞지르고 대세가 되면서 요즘 대형마트들은 생존 전략 찾기에 한창입니다. 단순한 쇼핑 장소를 넘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강점이 있는 식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책과 커피로 채운 공간. 불과 몇 달 전은 상품으로 가득 찬 매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공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같고 서점 같아서 기다리기가 편해요. 둘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이 꾸준히 성장하며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섰고 올해도 이런 추세가 계속돼 대형마트 지난달 매출은 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간의 몸집 분리기를 끝내고 소비 변화를 담아낼 공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 대형마트 3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2021년 이후로 신규 입점은 없습니다. 대신 공간을 재창출해서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는 죽전점을 시작으로 체험형 쇼핑 공간을 시험 중이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식료품 위주의 매장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이마트를 혁신적으로 줄이고 고객들이 쇼핑이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와서 휴식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식료품 중심으로 재탄생한 매장입니다. 마트에서 직접 만든 조리식품을 확대해 소비자의 동선에 맞춰 베이커리와 함께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치킨 종류의 제품은 큰 호응을 얻어 이달 초 1,000만 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는 신선해서요. 그리고 저렴하기도 하고 또 구매평들 보면은 맛도 괜찮은데 저렴해서. 온라인 쇼핑 전성시대,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생존을 위해 과감한 변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오래 앉아있는 생활습관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은 대표적인 선행 질환인데요. 젊을수록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치료와 관리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은 심장과 뇌로 향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와 4위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만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선행 만성 질환을 먼저 겪게 되는데 20대에서 40대의 경우 선행 질환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의 경우 100명 가운데 10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이 중 7명에서 8명은 질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40대도 고혈압 환자 가운데 절반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 혈증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환자일수록 질환 인지율이 낮았습니다. 선행 질환들 자체가 뭐 증상이 많이 있는 질환들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그러는 것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보다 적고. 선행 만성 질환 예방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합니다.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높아진 혈압이 다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돼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So a high HDL level is associated with a reduced risk of several chronic diseas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dementia, and kidney disease. 질병관리청은 9월 첫 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20대부터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수십 년 동안 관리해온 조상 땅을 국가에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산림청이 주인 없는 땅으로 공고한 뒤 국유화한 건데요. 제보자는 15년간 낸 재산세 영수증 등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맞이 명소인 강릉 정동진 인근 축구장 18개 크기의 임야. 전찬혜 씨 할아버지는 1983년까지 15년간 이 땅에 재산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산림청은 느닷없이 이 땅을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무주부동산으로 관부에 공고한 뒤 국유화했습니다. 전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땅은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였습니다. 무주부동산이라는 걸 해가지고 막 뺏긴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시로 막 하는 그런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6.25 전쟁으로 소실돼 1970년에 복구했다는 임야 대장도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소유자가 없다고 기록했지만 도장을 찍은 것으로 된 공무원은 다음 해인 1971년에 임용됐고 해당 공무원은 아예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해명합니다. 누군가 주인 없는 땅으로 꾸미려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카드를 만들 때 제가 관여도 안 했고 그다음에 도장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인 없는 땅이라더니 이후 명주군은 전 씨 할아버지에게 토지 이용 승낙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명주군을 통합한 강릉시와 산림청은 오래전 일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서 등기를 만약에 가져갔다면 재판을 받는 이외에는 그것을 가져올 방법은 없습니다. 전 씨는 소송에 나서기로 했고 시민단체 강릉사랑 시민연대는 임야대장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 위기종인 사냥이 지난 겨울 떼죽음을 당했죠. 확인된 것만 1,000마리가 넘는데요. YTN 데이터랩이 처음으로 죽은 사냥의 위치 정보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눈 속에 파묻힌 사냥 사체. 탈진한 사냥에겐 가벼운 비닐도 목숨을 잃게 하는 흉기가 됩니다. 지난 겨울 폐사에 멸실 신고된 사냥은 1,000마리가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곳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에서만 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YTN이 멸실 신고서와 첨부된 사진의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사냥 위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폐사한 천여 마리 중에 위치 정보가 남아있는 건 951마리. 화천 양구의 접경지대와 설악산 국립공원 안팎에 몰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겨울 심한 폭설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야생성이 강해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드문 사냥인데 지난 겨울엔 먹이와 잠까지 청할 정도로 지치고 굶주려 있었던 겁니다. 마을회관 2층에 계단에도 이렇게 애들이 서너 마리씩 와서 자고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뭐 건초나 무시래기 이런 거 당근 사다가 계속 주고 막 그랬어요. 지난 겨울 설악산 국립공원을 위성으로 살폈더니 특히 2월엔 녹은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냥은 겨울철이면 먹이를 찾아 해가 비치는 산비탈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눈 쌓인 계곡에서 탈진해 죽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냥이 1000마리나 죽은 이례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지난 겨울의 눈 상황이 예외적으로 나빴던 건 아닙니다. 눈 면적이 더 넓었던 2003년과 2012년에는 이런 떼죽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IUCN에서 보고한 거는 우리나라의 사냥 개체군이 1000마리 정도 있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겨울에 죽은 게 1000마리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되게 많은 숫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립하기 되게 어려워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심해지는 폭설과 혹한, 올 겨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빠르면 40년에서 100년 사이 우리나라 사냥 적합 서식지가 완전히 사라질 거란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자신에게 예지력이 있다고 주장해온 노르웨이 공주가 미국의 자칭 무속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공주 부부의 여러 활동은 왕실을 상업화한다는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행복한 미소의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노르웨이 에르타 루이스 공주와 미국 국적의 자칭 무속인 듀렉 베넷. 지난 2019년 만나 사랑을 키워오던 두 사람이 2년 전 약혼을 발표한 뒤 정식 결혼식을 올리는 날입니다. I think she's the most amazing woman and the most gorgeous woman, and I'm so glad I made my vows to her. 사흘간 이어지는 결혼식을 위해 노르웨이 왕실 가족뿐 아니라 각국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Love it. Princess Martha Louise is a good friend, and I'm very excited. We've all been together dancing, but we haven't talked a lot. 하지만 결혼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합니다. 공주는 이전부터 자신에게 예지력이 있고 천사와 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펴면서 출판과 강연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된 무속인 역시 자신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주장과 함께 코로나19에 도움이 됐다며 메달을 온라인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두 사람 이름과 공주 직함을 새긴 술까지 나오자 왕실을 상업화한다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주 부부는 한 잡지에 독점 보도권을 주고 다른 언론의 결혼식장 내부 취재는 막았습니다. 넷플릭스와는 다큐멘터리 제작 계약도 맺었는데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국영방송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군주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공주 부부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왕실 공식 업무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두 사람의 행보는 당분간 가는 곳마다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케첩으로도 유명한 미 최대 식품기업 하인즈가 최근 출시한 신제품이 화제입니다. 바로 통조림으로 만든 까르보나라인데요. 그런데 제품을 출시하지도 않은 이탈리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네, 이달 중순부터 판매할 예정인 통조림 까르보나라입니다. 식품회사 하인즈가 영국에서 곧 선보일 예정인데 한 개에 우리 돈으로 3,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스파게티의 종주국 이탈리아입니다. 장관까지 입장을 내고 비판할 정도인데요. 이탈리아 관광부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통조림 까르보나라를 언급하면서 쥐나 줘야 한다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로마에 있는 한 유명 레스토랑 셰프는 우리 요리에 사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오리지널보다 통조림 버전을 먼저 먹고 까르보나라에 실망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까르보나라 논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엔 유명 셰프인 고든 램지가 자신만의 레시피를 유튜브로 선보였다가 이탈리아인들의 날선 반응을 보였고요. 지난해에는 한 이탈리안 역사가가 까르보나라의 원조라며 레시피를 소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4월 6일을 까르보나라의 날로 지정할 정도로 이 음식의 진심인 이탈리아. 어쩌면 이렇게 진심인 문화 덕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단골 요리가 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뉴가 된 건 아닐까요? 오늘 새벽 서울 가련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겨 27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가련동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면 크레인이 전신주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밑동이 꼽혀 건너편 건물 쪽으로 쓰러진 전신주를 치우고 새로운 전신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이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현재까지 인근 270여 호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한전 측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새벽 시간대 정전 피해로 월요일 아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전신주가 쓰러지며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검거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20대 남성을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대전 용전동 모텔촌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진화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완전히 탔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두 사람이 다툰 끝에 불을 낸 것 같다는 신고를 토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강원 횡성군 공근면 춘천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갓길 졸음쉼터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뒤이어 2.5톤 화물차와 또 다른 승용차가 해당 승용차를 연이어 추돌하면서 추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두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5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오금동에 있는 가야금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 탑승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나 마약 투약은 없었다고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홈에서 수원FC와 비겼지만 하루 만에 K리그1 선두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강원은 강릉에서 열린 K리그1 29라운드 수원FC와 경기에서 후반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며 2대2로 비겼습니다. 강원은 울산 HD와 나란히 승점 51점을 기록했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며 하루 만에 선두 자리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전북은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기면서 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위 스플릿 파이널 B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대전은 광주를 2대0으로 이기고 최하위에서 탈출했고 제주는 김천 상무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가 2위 삼성과의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고 1위 굳히기에 돌입했습니다. 2위 팀만 만나면 힘을 내는 징크스가 이번에도 통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초반 기세는 삼성이 가져갔습니다. 박병호가 기아의 대체 외국인 투수 스타우트로부터 2점짜리 연타석 홈런을 뽑아냈고 양도근은 데뷔 타석에서 1타점 3루타를 때렸습니다. 무려 5점을 부셨지만 기아 타선이 점수를 따라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4회부터 7회까지 김도영과 최영우, 나성범 등 중심 타선이
홈런을 포함해 차곡차곡 타점을 쌓으며 동점을 만들었고 9회에는 이우성이 결승 적시타를 때리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2위 삼성에 이틀 연속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기아는 승차를 6경기 반으로 벌렸고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를 12로 줄였습니다. 올 시즌 기아가 2위 팀을 만났을 때 성적은 13승 2패로 승률은 8할 6푼 7리에 달합니다. 이번에도 기분 좋은 징크스를 유지하면서 가을 야구 자신감도 더 커졌습니다. 대구 오면은 점차가 어떻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점차가 어떻든. 그래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롯데는 연장 승부 끝 두산을 4연패로 몰아넣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6위 하나와 승차 없는 7위로 올라섰고 5위 KT와 격차를 9경기 반으로 좁혔습니다. 가을 야구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SSG는 이틀 연속 NC에 무릎을 꿇으면서 순위가 8위로 떨어졌고 5위 KT와의 승차도 3경기로 늘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국 기원이 주최한 바둑 경기의 기록인 기보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별도로 중계하는 것은 부정 경쟁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A씨를 상대로 부정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면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보는 대국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 정보라며 역사적 과거의 사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성과로 보호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한국기원이 한 온라인 바둑 서비스 플랫폼에 유료로 제공한 전자기보 파일을 내려받아 한국기원이 주최한 대국을 자신의 유튜브에서 별도로 중계하고 해설 영상도 올렸습니다. 이에 한국기원은 A씨가 한국기원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그러나 대국과 기보에 한국기원의 노력이나 명성, 투자 등이 직접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홀인원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추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결제를 취소한 이후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게 사실이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한 달 안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 원 한도에서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9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은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고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이곳 서울에도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나 낮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얇은 외투와 함께 우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을 보시면 중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중서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로 대체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6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7도, 강릉은 28도가 예상되고요. 반면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일부 남부지방은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저녁 9시쯤 제11호 태풍 야기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24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태풍은 내일 오후 무렵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국 남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